그러면 다시 이제 그 내탕금 이제 요 얘기로 돌아와서 그 책에 보면 그 내탕금 관련된 그 모든 서류들이 지금 저희 정부 문서 보관소에 그냥 이제 먼지만 쌓여 있다. 네네. 그래서 아직 정부 측에서는 뭐 이걸 갖다부터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거에 좀 안타깝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회장님이 이제 미국에서 그 근무하시면서 내탕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딱 그 자료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내탕금이 그러면은 그 고종이 언제 그 독일은행에 그 예치를 한 겁니까? 이제 헤이그 특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난 2008년 말로만 떠돌던 고종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수수께끼 실마리가 발견된 곳은 그 밖에도 독일 베를린의 국립외교문서 보관소. 1903년 주한 독일공사 잘데른이 본국으로 보낸 극비문서에 고종의 비자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몇 달 전 고종 황제께서 비밀스럽게 사람을 보내 독일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경운궁을 방문해 황제를 직접 아련하고 금괴와 엔화를 합쳐 37만 마르크를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1907년 본국에 돌아간 잘데른 고종의 비자금에 대해 또 다른 보고서를 남깁니다. 그동안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예치금은 모두 100만 마르크가 넘습니다. 1907년 당시 100만 마르크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0여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이 문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명지대 인문연구소의 정상수 교수. 고종의 비례를 밑에게 보낸 밀사하고 관계된 자료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비자금이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권에. 그런데 지난 2년간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온 정상수 교수는 고종의 비자금이 어딘가 더 많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고종이 1903년에 예치를 했어요. 이게 1903년에 예치를 했는데 그때는 헐버트 박사 모른 것 같아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1907년에 이제 1905년에 대미 특사로 가셨다가 이제 1906년에 돌아오시잖아요. 오시자마자 이제 헤이그 문제가 1906년에 원래 헤이그 특사 연기되죠, 일본에. 예, 연기되잖아요. 그럼 1907년에 있잖아요. 근데 1907년에 이제 헤이그에 가시잖아요. 이제 가셔서 이제 헤이그 특사로 활동하던 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일본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는 고종 황제가 퇴위되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특사의 자격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특사증은 있는데 특사증을 내놔봤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여. 이제 그러고 이제 분개하고 있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그 헐버트 박사를 김을한 선생이 쓴 거 보면 통감부의 그 간부 하나가 자기가 추방 못 들어오게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한 서류는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헐버트 박사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기 전부터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자기를 추방을 시키거나 자기를 죽을 거라고 가기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을산의학 그 대미 특사 갔다 와서 안 그런 것만도 다행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토 히로부미가 을산의학 이후에 한국을 딱 옥죄고 근데 고종도 가져오고 겨우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자기도 쫓아내겠구나. 이제 이걸 다 예감을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종의 비자금을 언급한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1903년과 1907년. 그러니까 1903년은 러일 전쟁의 조짐이 구체화되던 시기였고 1907년은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 비자금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종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0년 전 이미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했던 사람입니다. 수소문 끝에 그의 행방을 알아내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의 한 외국인 묘지. 100년 전 비자금을 찾아오라는 고종의 밀명을 받은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였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 얘기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1909년에 한국을 잠깐 들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헐레벌떡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오면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유럽에서 타고 이렇게 왔는데 베를린에서 권총을 구입해 가지고 온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일본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동 그 단동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단동에서 거기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 지금 왔는데 여기 서울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는 남대문역이라고. 남대문역이 내릴 적에도 자기를 일본이 해칠까 봐서 그 미국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왼손에 업고 무슨 동료 선교사의 동료 선교사의 아이를 그 평양에서 만났어요. 다행히.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서울로 열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를 여기 쥐고 권총을 여기다 품고 서울역을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서울에 오면서 그때 이제 1909년이니까 나이가 46인데 유서를 쓰고 왔어요. 이게 진짜 내가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 그 유서를 제가 외손녀한테 주디슨가 하는 주디한테 그걸 보고 제가 그냥 너무 가슴이 메어졌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47이구나. 1909년이니까 여기 다른 나라에 자식 새끼들 처자식들 떼어놓고 다른 나라에 간다고 그러면서 유서를 써놓고 가는 심정을 한번 우리 감독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만큼 그때 사람들은 일본의 무서움을 안 거예요. 헐버트 박사나 일본이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1905년 울산의학 때도 그랬고 이제 얼마나 옆에서 지켜봤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지금처럼 뭐 인권이 뭐 사람 하나 죽는 게 그때 뭐 대수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종 황제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고종 황제는 그 황제에서 퇴위되고 혼자 덕수궁인가 거기 계셨죠. 이제 계셨는데 이제 헐버트 박사 왔다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조남승이라고 그 고종의 말하자면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헐버트 박사한테 서류를 내밀어서 이걸 상해에 가서 좀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헐버트 박사가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고종이 친필 이임장을 써주잖아요. 그게. 1909년 10월 20일 고종의 밀서를 가슴에 품은 한 남자가 은밀히 덕수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위된 고종은 덕수궁에 고립된 채 안팎의 감시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고종의 밀서는 용케도 덕수궁을 빠져나와 서울 모처에 머물고 있던 헐버트에게 전달됐습니다. 고종이 직접 의뢰한 필체로 써내려간 밀서는 해외은행에 예치해둔 비자금 인출을 부탁하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돼 있는 나의 내탕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찾아와 주기 바라. 나의 친필과 황제여사, 당신이 나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덕화은행은 독일 자본이 중국에 설립한 은행입니다. 상하이 덕화은행장이 직접 서명한 예치금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금괴와 현금을 합해 17만 4천엔. 1903년 주한 독일 공사가 1차 예치금을 받고 당시 독일 화폐단위인 마르크화로 환산해 본국에 보고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종 황제 위입장을 받은 헐버트는 곧장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서 상하이로 갔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빠져나갈 때 이때도 헐버트 박사가 일본이 계속 미행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 김규식이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김규식 박사 알잖아요. 그랬더니 김규식 집에 와가지고 신문을 한 거예요. 헐버트가 무슨 얘기했냐, 이래.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이제 그게 이제 헐버트 박사 자전거 타기를 남대문 그 덕수궁 거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를 항상 서울에서 자전거로 다녔어요. 이제 처음에는 말로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자전거로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중국에 이걸 서류를 들고 나가려니까 또 일본이 자기를 해치고 이걸 뺏어가거나 뭐 그러면은 잊어먹을까 싶으니까 그 동료 무슨 선교사 예, 가방 예. 안에 넣고 빠져나가. 아, 네, 그건 이제 친서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3번을 특사인 셈인데, 1905년 대미 특사, 1907년 헤이그 특사, 그다음 1909년 내탕금 특사잖아. 이것도 일종의 특사잖아요. 아니, 고종이 명을 내려서 돈을 찾아오라고 그런 게 특사지 뭡니까? 그게 이제 3번의 특사를 했는데 3번 다 이분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선교사 아기 기저귀 가방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기는 모른 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일본이 자기를 뭘 뺏어가고 또 자기를 해쳐도 그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미 예치금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고종황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 숨겨둔 돈을 몽땅 강탈해간 범인은 대체 누굴까? 가서 보니까 일본이 찾아가. 그게 190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 있을 때 자기 둘째 딸이 아프니까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 딸도 외면하고 그냥 상하이로 갔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로 해서 이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헐버트 박사는 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가져갔지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머릿속에는 2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 돈을 찾으면은 아마 독립운동 자금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은 고종황제의 결제를 막고 써야 되는데 고종황제가 저렇게 영어의 몸이 돼 있어서 일본에 갇혀 있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종황제의 결제를 막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좋은 데 쓰면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기록에 남겨놨어요. 자기는 그게 떠올랐다 이거예요. 고종의 결제를 어떻게 맡을까. 2번째로는 멕시코 그 유카탄 반도에 그 하와이 이민처럼 이민 노예로 팔려간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다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헐버트 박사는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 이분들이 거의 노예 생활을 유카탄 반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분을 빨리 한국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자금으로 그 사람들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그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미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일본 팬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프라는 아주 독일 출신 미국의 유명한 은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미국 정부 그 대통령 그 선거대책위원장까지 한 사람을 이제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미국의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 대사한테 명령을 내리게끔 해가지고 그 대사가 독일 은행의 상하이 지점과 연결을 해서 그 서류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라는 게 그거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 킴버랜드라는 에이전트를 하나 샀어요. 누군가 비자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헐버트는 1922년 돈을 찾아주겠다는 미국의 한 로비스트와 성공보수금 33%를 주기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로비스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혼식에서 결혼식 들러리를 설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는 킴버랜드 부부. 근데 이 친구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찾으면은
3분의 1을 달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접촉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고 모른 척해도 되는 일. 모른 척 해도 되는 일이고. 예. 그래서 1909년에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독일은행에서 미국 대사가 이제 다구치니까 독일은행에서 상하이에 연락해가지고 모든 서류들을 다 준 거예요. 헐버트의 조사 보고서가 6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은 영구 보존된 정부 문서를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여기는 주로 국방부하고 외교통상부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독일 미청산 채권의 청산 요청이라는 제목의 파일 안에는 1909년 고종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함께 1923년 헐버트가 주 독일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했다는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1908년 4월 22일 덕화은행에 접수된 예치금 인출 중의 영문 필사본. 돈을 인출한 뒤 영수증에 사인을 남긴 사람은 일본인 K 나베시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나베시마가 찾아간 고종의 비자금은 51만 8,800마르크. 고종 황제가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한 100만 마르크 중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본 통감부에 총무장관이 쌓이는 영수증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니베시마가 쌓이는 영수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니 일본 통감부가 가져간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일본이 고종황제 내탕금을 어떻게 알았느냐? 상해 비밀리에 가서 했는데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 때문에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헤이그 특사 가니까 우리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반에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고종이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 헤이그에 보냈지? 어디 있어서 보냈냐? 왜냐면 거기 가려면 여비가 보통 여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헐버트 박사는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데 헐버트한테는 누가 돈을 줬으며 이준한테는 누가 돈을 줬으며 이걸 일본이 당장 따져봤어요. 이거를. 자신의 비자금으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던 고종은 결국 이 일로 일본에 의해 강제 폐위되었고 덕수궁에 고립되어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1909년 고종은 또다시 헐버트에게 비자금 인출을 지시합니다. 고종이 헐버트에게 위임장을 쓴 1909년 10월 20일 그날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0월 26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토의 하얼빈 방문 보도가 10월 10일인데 그리고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참모 회의가 열렸고 그 10월 26일에 이제 그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10월 20일에 고종 황제께서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와줬던 미국인 호마 헐버트 씨한테 당신이 가져가서 이 돈을 찾으라 하는 위임장을 써줬단 말이에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루이슨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 때까지 5개월간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사건의 배우가 바로 고종 황제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10월 하얼빈에서의 흉변 사건도 궁중으로부터 조선 황실이 러시아의 최재영을 사주에 만든 일입니다. 일본은 당시 상하이 덕화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갔던 헐버트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헐버트가 대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갑자기 상해로 출발했습니다. 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군사적인 충돌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근데 정작
사건이 난 뒤에 보니까 이 변호비가 우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가 확실히 생겨서 위임장 들고 헐버트가 갔을 땐 돈이 나가고 없더라고요. 이제 독일의 그 어떤 낌새를 챈 거예요. 독일 공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왜냐면 처음에 돈을 받아간 게 독일 공사관에서 독일에 있는 상해에 있는 독일은행의 은행장이 와서 받아갔거든요. 고정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낌새를 채고 독일 공사관하고 연결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문자로 한 거예요. 1907년 주한 독일공사 잘되르니 고종의 비자금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진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일본 측에서도 그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통해 가지고 고종의 비자금이 독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토 히로부미가 입수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비자금이 어떤 것인지 독일 정부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비자금을 갖다가 액수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되니까 대한제국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일본의 요청을 받은 독일 정부가 고종의 예치금을 일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릴 즈음 주한 독일공사 잘되르는 인간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고종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고종이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국에 제안을 합니다. 덕화은행에 예치된 고종의 돈은 100만 마르크가 넘습니다. 그중 절반을 일본에 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고종의 정당한 사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예금의 절반을 내준 독일은 고종이 정당한 사신이었던 헐버트에게 나머지 절반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동의를 했다는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한테 상하이에 보냈어요. 독일은행에. 독일은행은 어쨌겠어요? 알았어요. 다 이게 이제 고종이 모른다는 거를. 알고도 고종이 동의했구만 하고 속아서 주는 척하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은행에 편지를 썼는데 자기들은 아무 일도 모른다. 지금 서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독일은행에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이제. 예. 그런데 그의 묘비를 보고서야 우리는 잘되르니의 약속이 왜 지켜지지 못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보고서를 쓴 이듬해인 1908년 고종의 정당한 특사였던 헐버트의 방문을 받기도 전에 그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의 비자금을 언급한 독일의 외교문서가 처음 발견된 지난 2008년 우리 정부는 독일은행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한 게 일단 고종 비자금 계좌가 있느냐를 이제 먼저 따져 물었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사전에 보내준 자료를 보고 모든 한국 파일을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1933년에 그 본사 옛날 디스콘토 게젤사부트 본사 건물을 매각하면서 대부분 파일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은행의 문서 보관소까지 안내받아 남아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김희천 과장. 외교문서를 증거로 내밀어 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1923년 11월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10억 마르크가 1마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화폐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종 황제 계좌가 100만 마르크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1마르크도 아니라 0. 뭐 얼마 마르크밖에 안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독일 민법 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일반 채권이 3년.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이나 뭐 이런 재산권 관련 행사는 30년이에요. 실익이 없잖아요. 왜 실익이 없는 거 가지고 매달리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처음 고종의 내탕금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면서 독일은행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50만 마르크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독일의 인플레이션과 채권 소멸시 등은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찾아간 51만 8,800마르크, 지금을 환산하면 250억 원이 넘는 이 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본의 다이치 은행이라고 제1은행이라고 수표로 그게 이제 왔다라는 걸 헐버트 박사가 그 기록을 전부 독일 그 미국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서류, 일괄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디로 들어갔냐? 통관부에 들어갔어요. 통관부에.